가난이 싫다며 어린 아들까지 버리고 도망친 비정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꼭 복수할 거라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돈을 벌어 성공했죠. 그런데 15년 만에 서울역에서 마주친 아내의 모습은 제 상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서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박철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와 검은 머리칼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깊게 패인 눈동자 속에 고여있는 지독한 외로움만큼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는 서울 시내의 번듯한 빌딩을 두 채나 소유한 성공한 자산가였고 남들은 그를 보며 성공한 인생이라 추켜 세웠으나 정작 철수 자신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철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15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과 10살배기 아들 민우를 버리고 떠난 전처 이영자에 대한 기억이 불쑥 떠올라 속이 메스꺼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영자는 철수에게 돈 없는 남자는 짐일 뿐이야 라는 모진 말을 남기고 위자료도 없이 사라졌고 그 독한 말은 철수의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어 그를 일중독자로 만들었죠. 철수는 이를 악물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맹세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했어. 이제 당신 같은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가져.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이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현관문을 여는 것이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성공인지 철수는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역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성공한 사업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봉사였지만 이제는 악취나는 노숙자들의 밥을 퍼주며 자신의 허무함을 잇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렸죠. 검은색 대형 세단이 미끄러지듯 서울역 광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매캐한 매연과 함께 노숙자들 특유의 퀴퀴한 땀 냄새, 그리고 어딘가 상한 듯한 음식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철수의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을 떠는 철수였지만 이날만큼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죠. 오후 12시가 되자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철수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를 들어 밥을 푸고 식판에 담고 다시 국자를 드는 단순한 반복 작업이었지만 철수의 눈은 끊임없이 배식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있었어요. 술에 절어 붉게 충혈된 눈, 며칠을 굶었는지 움푹 파인 볼,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옷가지들을 보며 철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저들처럼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았다는 비겁하지만 확실한 우월감 말입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배식줄이 거의 줄어들고 철수의 팔에도 뻐근한 통증이 밀려올 무렵이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철수가 습관적으로 외치며 국자를 들어 올렸는데 배식대 앞에 선 사람은 여느 노숙자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유난히 체구가 작고 깡마른 여자였는데 넉마가 된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판만 내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내민 손등을 본 순간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등 위로 툭 붉어진 핏줄과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작은 화상 자국이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15년 전
철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월세방을 전전하던 시절 연탄불을 갈다가 되었던 아내 영자의 상처와 위치도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철수는 잡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영자는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다고 했고 분명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어야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비참한 꼴로 그것도 서울역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으러 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여자의 손등을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목덜 밑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귓바퀴,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밥을 더 받으려고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드러난 그 얼굴. 철수는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여 있었지만 콧날의 모양과 눈매는 분명히 그가 15년 동안이나 증오하고 또 그리워했던 전처 이영자가 틀림없었죠. 영자야? 철수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여자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더니 흐릿했던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커지며 철수를 올려다봤어요. 15년 만에 재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철수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영자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악취를 풍기는 거구의 사내가 나타나 영자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밥 받았다며. 내 밥은. 그 사내는 덥수룩한 수염에 눈 초점이 풀린 노숙자였는데 웬만한 성인 남성 2명은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덩치로 영자를 위협하고 있었죠. 철수가 뭐라 말할 틈도 없이 그 거구의 사내, 일명 털보는 굵은 팔뚝으로 영자의 목을 헤드록 걸듯이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이거 나요. 아파요. 영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버둥거렸지만 털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철수를 향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킬킬거렸어요. 뭘 봐. 내 마누라야. 눈깔 안 깔아? 철수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영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강했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고집하던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서울역 바닥에서 짐승 같은 미치광이의 소유물이 되어 짐짝처럼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털보는 영자를 질질 끌고 역사 기둥 뒤쪽의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졌고 영자는 철수를 한 번 더 돌아보지도 못한 채 힘없이 끌려갔죠. 철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아니라고, 저 여자는 영자가 아니라고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둥 뒤로 조심스럽게 돌아선 철수가 목격한 것은 방금 전의 충격보다 더 참혹하고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인 채 역사 기둥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쿵쿵거렸지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제발 눈앞의 광경이 지독한 환각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곳은 서울역 노숙자들 가장 급이 낮은, 힘없고 병들어 밀려난 이들이
짐짝처럼 모여있는 구역이었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먹어. 빨리 처먹으라고. 조금 전 영자를 끌고 갔던 털보가 바닥에 무언가를 툭 던지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한참 전에 먹다 버린 것이 분명한 면발이 팅팅 불어 터지고 정체 모를 이물질과 담배꽁초까지 섞여 있는 일회용 짜장면 그릇이었는데 소스보다 침이나 빗물이 더 많이 섞여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끔찍한 비주얼이었죠. 철수는 저런 쓰레기를 사람에게, 그것도 내 아내였던 여자에게 던져주는 털보의 만행에 눈앞이 하얘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바닥에 힘없이 웅크리고 있던 영자가 그 더러운 그릇을 보자마자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들어 그것을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자는 털보의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리더니 차갑게 식어 빠진 면발을 손가락으로 집어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15년 전에 영자는 밥상에 김치 국물 한 방울만 튀어도 질색을 하며 행주로 상을 3번씩 닦던 여자였고 콩나물 무침 하나를 해도 정갈하게 접시에 담아내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하고 우아했던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낀 손으로 남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산해진미라도 되는 양 탐욕스럽게 삼키고 있었죠. 검은 춘장 소스가 영자의 입가와 턱으로 줄줄 흘러내려 옷깃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 바닥에 남은 양념까지 손가락으로 싹싹 긁어 혀로 하차 먹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며 목구멍을 태우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아내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참담함이었죠. 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나를 버리고 돈 많은 놈 따라갔다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저런 꼴로 사는 걸까요?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배를 채운 털보가 트림을 꺼억하더니 영자의 머리를 툭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술 마시러 갈 거니까 꼼짝 말고 있어. 딴 놈이랑 눈 맞으면 죽는다. 알았어? 털보가 비틀거리며 역사 밖으로 멀어지자 영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바닥에 떨어진 단무지 조각 하나를 주워 옷에 쓱쓱 문지르더니 입으로 가져가 오물거렸죠. 철수는 이제라도 영자에게 다가가야 하나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수만 가지 고민을 하며 발을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영자의 기이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철수는 다시 한번 숨을 멈추고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영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둑고양이처럼 경계하더니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뭐지? 훔친 물건인가? 아니면 털보 몰래 숨겨둔 음식인가? 철수는 숨을 죽이고 기둥 틈으로 영자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의 매듭을 풀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이었어요. 아까 급식소주를 서기 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모은 돈인 것 같았는데 영자는
그 돈을 바닥에 펼쳐놓고 세어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쓰레기 같은 짜장면을 주워 먹으며 짐승처럼 굴던 여자가 돈을 보며 아이처럼 웃고 있는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괴하고 낯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왜 밥을 안 사 먹는 걸까요? 철수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 정도 돈이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을 테고 하다못해 따뜻한 캔커피라도 하나 사서 몸을 녹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남이 버린 음식을 구걸해 먹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의 다음 행동은 철수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자는 돈을 쓰기는커녕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지폐를 다림질하듯 손바닥으로 곱게 펴서 다시 비닐봉지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또 다른 작은 봉투를 꺼내 그 돈을 합치고는 그것을 비닐로 꽁꽁 싸매어 품속 가장 깊은 곳, 낡은 내복 안쪽에 숨겼죠. 그녀의 행동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진지했고 동시에 강박증 환자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죄인처럼 간절하고 절박해 보였어요. 철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5,000원. 이제 3,000원 남았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철수 건드리지 마요. 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분명 자신의 이름, 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밥 한 끼 사 먹는 돈조차 아까워하며 썩은 음식을 먹고 굶어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는 이유가 15년 전에 헤어진 전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라니요. 철수의 가슴 속에 15년 전 영자가 떠나며 했던 말이 비수처럼 다시 꽂혔습니다. 돈 없는 남자는 지겨워. 빚쟁이들 찾아오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나갈 테니까 찾지 마.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고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눈앞의 영자는 여전히 그 빚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수가 결심을 굳히고 기둥 뒤에서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 영자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닌 것 같았죠. 마치 내장이 꼬이는 듯한 고통을 참으려는 듯 영자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흐르는데도 신음소리를 삼키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영자의 눈빛만은 무언가에 홀린 듯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철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역 광장 건너편 화려한 불빛을 내뿜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비현실적인 밝음 속에서 영자의 초라한 행색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철수는 진열대 뒤에 몸을 숨긴 채 마른 침을 삼키며 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그녀가 향한 곳은 술이 있는 냉장고도 허기를 채울 컵라면 코너도 아닌 카운터 옆에 작게 마련된 상비약 진열대 앞이었습니다. 영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어요. 약? 어디가 아픈 건가? 철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진통제였는데 가격표에는 선명하게 3,0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철수의 기억이 맞는다면 방금 전 영자가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세어보던 돈은 분명 3,000원이 넘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있었으니 약 한 통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자는 주머니 속에 든 돈을 만지작거리기만 할 뿐 도무지 지갑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주머니 속에 비닐봉지를 꽉 움켜쥐었다가 놓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동안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으윽! 영자가 다시 한번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는 듯 그녀의 허리가 새우처럼 굽어졌지만 그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철수 줘야 해. 그녀의 중얼거림이 진열대 너머 철수의 귀에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굶어 죽고 아파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만큼은 절대 쓸 수 없다는 그 광기 어린 집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던 영자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열대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돈을 지불하는 대신 진통제 한 통을 낚아채더니 순식간에 자신의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 속으로 구겨 넣었죠. 철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절도였고 CCTV가 사방에 깔린 편의점에서 해서는 안 될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고작 3,000원 때문에 도둑질을 선택한 영자의 행동을 철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영자는 훔친 약이 들킬까봐 가슴을 졸이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출입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 할머니, 잠깐 서보세요. 카운터를 지키던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영자의 어깨가 감전된 것처럼 튀어올랐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려 했지만 젊은 남자의 빠른 발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아르바이트생은 순식간에 달려와 영자의 앞을 가로막고는 그녀의 점퍼 주머니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수상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주머니에서 훔친 진통제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철수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영자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하는 영자의 모습은 눈물겨울 정도로 비굴하고 처참했습니다. 철수는 진열대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대신 돈을 내주고 영자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이성은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수치심과 충격으로 인해 꼼짝도 하지 않았죠. 내 아내가 한때는 사모님 소리를 듣던 여자가 고작 3,000원짜리 약을 훔치다 젊은 애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깜빡하긴 뭘 깜빡해요. 주머니에 숨기는 거 다 찍혔는데. 이거 상습범 아니야? 아르바이트생은 영자의 냄새나는 옷깃을 잡고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제발이요. 영자가 아르바이트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찰이라는 단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죠. 마치 경찰서에 가면 자신이 숨겨온 모든 것이 들통나고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극도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경찰 불러서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리지. 아르바이트생은 매정하게 신고 버튼을 눌렀고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발을 떼어 다가가려 했지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경찰차 2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철수는 다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영자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영자는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신분증 있어요? 경찰의 질문에 영자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일단 서로 갑시다. 가서 조회해보면 다 나와요. 경찰관들이 영자를 끌고 나갔고 영자는 힘없이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분명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이면 약을 100통은 사고도 남았을 텐데 그녀는 왜 스스로 도둑이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대로 그녀를 유치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의 검은색 세단이 경찰차의 뒤를 쫓아 밤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죠. 15분 뒤 철수가 도착한 곳은 서울역 근처의 낡은 파출소였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원단으로 지은 슈트와 명품 시계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 이 초라하고 더러운 파출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철수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실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 낯선 신사에게 쏠렸지만 철수의 눈은 오직 한 곳, 유치장 철창 너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고 초라한 여자를 향해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순경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순경을 내려다보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절도 피의자 이영자 씨 보호자로 왔습니다. 순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저 노숙자 할머니 보호자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철수는 유치장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영자를 바라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단어였죠. 남편입니다. 내 아내를 당장 풀어주시죠. 남편이라니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저런. 노숙자 할머니랑 부부라고요? 젊은 순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제 구두와 먼지 하나 없는 최고급 슈트를 입은 신사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를 앙상한 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노숙자 여인. 누가 봐도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사람을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파출소 안에 있던 다른 취객들과 아르바이트생마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철수를 쳐다보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미동도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 말이 농담 같습니까? 철수가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대묻자 파출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순경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뭐 옷 입으신 거 보면 높으신 분 같은데 동정심에 도와주시려는 거면 그냥 가세요. 이 할머니 상습범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주머니에 뭘 잔뜩 숨겼던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고요. 순경의 말에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영자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철수가 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상습범이라는 말에 또다시 과거의 공포가 떠오른 듯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철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아내를 한때는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웠던 여자를 잡범 취급하며 조롱하는 저 순경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명함 한 장을 순경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꽂아주었습니다. 제 신분은 이걸로 증명하죠. 그리고 당장 서장 나오라고 하세요. 내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그 수갑부터 푸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순경이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고는 눈을 비비며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J&P 건설 회장 박철수. 순경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땅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전설적인 자산가이자 경찰서장도 명절마다 찾아가 인사한다는 그 박철수 회장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회장님, 몰라 뵙고 실수를. 죄송합니다. 순경은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숙이며 사과했고 파출소 소장까지 버선발로 뛰쳐나와 철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밑에 애들이 눈썰미가 없어서 당장 수갑 풀어. 빨리 안 하고 뭐해. 소장의 호통에 순경이 허둥지둥 열쇠를 찾아 유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비굴한 모습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이렇게 굽신거리는 세상인데 15년 전 자신과 영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 취급을 당하며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철수는 소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유치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영자는 수갑이 풀리자마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고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만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고 철수는 그 처참한 모습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고개 좀 들어봐. 나야, 철수야. 철수가 한쪽 무릎을 꿇고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영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정신이 망가지고 공포에 잠식당해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앞의 신사가 전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러 온 또 다른 무서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물건값은 제가 낼게요. 아니, 10배로 낼게요. 제발 경찰서만은 안 돼요. 영자가 품속에서 아까 그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밥도 굶어가며 목숨처럼 모은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밀어내며 소장에게 고개를 돌려 차갑게 물었습니다. 훔친 게 뭡니까? 대체 뭘 훔쳤길래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보석이라도 훔쳤습니까? 아니면 현금통이라도 털었습니까? 철수의 서슬 퍼런 질문에 신고를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증거물 가져와. 철수의 명령에 순경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철수는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값비싼 보석도 거창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약국이나 편의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작 3,000원짜리 종합 진통제 한 통이었으니까요. 이게 답니까?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자
순경이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몸수색을 해봤는데 다른 건 없고 이 진통제 한 통만 나왔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다시 영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분명 3,000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훔친 게 아니었죠.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쓰는 게 너무나 무섭고 아까워서 차라리 도둑질을 선택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약을 훔쳤어? 어디가 아픈 거야? 철수가 영자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영자의 앙상한 팔목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소매가 거쳐 올라간 팔뚝에는 붉은 반점과 함께 멍 자국들이 선명했죠. 그때 영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시 배를 움켜쥐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으윽,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식은땀으로 젖은 영자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 꼬이고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영자는 입에 거품을 물 지경이었죠.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철수가 소장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소장이 허둥지둥 무전을 치는 사이 철수는 쓰러진 영자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최고급 슈트가 영자의 흙투성이 옷과 오물로 더러워졌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주물렀습니다. 조금만 참아. 병원 가자. 내가 다 고쳐줄게. 하지만 영자는 철수의 품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헛소리를 중얼거렸어요. 약 먹어야 해. 아프면 안 돼. 일해야 해. 돈 갚아야 해.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영자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약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라도 움직여서 돈을 모으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마약 같은 진통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철수는 영자의 주머니에서 쏟아진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들과 함께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쪽지들이 들어있었죠.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철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2010년 3월 이자 6만 원. 철수 씨 건드리지 마세요. 철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파출소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15년 동안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 빚, 아니 자신이 갚았어야 할 빚을 혼자 떠안고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매달 이자를 갚으며 스스로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으악,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철수의 통곡 소리가 파출소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경찰들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파출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철수의 아들,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25살의 건장한 청년 박민우는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아버지 철수를 닮아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일그러져 있었죠.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버지와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냄새나는 노숙자 여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이 터져 나왔죠. 설마 저 여자가 어머니라는 겁니까? 민우의 시선이 영자에게 꽂히는 순간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그리움이나 애틋함도 없이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 이영자는 15년 전 아버지가 망하자마자
돈 없는 건 지긋지긋하다며 어린 자신을 매몰차게 버리고 떠난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일 뿐이었으니까요. 민우야, 그게 아니다. 너 엄마가. 철수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민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영자의 앞으로 섰습니다. 영자는 거구의 남자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철수의 등 뒤로 숨으려 했지만 민우는 거칠게 영자의 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죠. 이봐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길 나타납니까?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생각납니까? 민우의 고함 소리에 영자가 히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건장한 청년이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들 민우라는 사실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을 해치러 온 빚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돈 갚을게요. 제발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영자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만 민우에게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일 뿐이었죠. 연기하지 마. 당신이 버린 그 아들이 바로 나야. 박민우라고. 당신이 3천만 원 들고 도망칠 때 버리고 간 10살짜리 꼬마가 나란 말이야. 민우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1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독설이 되어 쏟아져 나왔고 파출소 안의 경찰들조차 그 서슬 퍼런 분노에 기가 눌려 말리지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철수가 아들의 뺨을 후려칠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민우는 아버지를 뿌리치며 영자가 품속에 목숨처럼 안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건 또 뭐야? 훔친 돈이라도 들었어? 구질구질하게 진짜. 안 돼. 내 거야. 안 돼. 영자가 처음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자신이 맞을 때는 가만히 있던 여자가 비닐봉지가 발에 차여 날아가자 불 속에라도 뛰어들 것처럼 몸을 날린 겁니다. 하지만 낡을 대로 낡은 비닐봉지는 허공에서 툭 터져버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영자의 보물들이 파출조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죠. 쨍그랑하는 동전 소리와 함께 1,000원짜리 지폐들이 눈처럼 흩날렸고 그 사이로 낡은 종이 뭉치와 작은 상자 하나가 민우의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어? 민우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만 영자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미친 듯이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돈, 내 돈. 이자 내야 해. 이거 없으면 우리 민우 죽여. 손가락 자른댔어. 영자의 입에서 나온 민우라는 이름에 민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가 왜 미친 사람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돈을 줍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민우의 발치에 떨어진 낡은 종이 뭉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잉크인지 피인지 모를 것으로 쓴 글씨가 끔찍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체 포기 각서 채무자 이영자. 민우는 홀린 듯이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수천 번은 접었다 폈다 한 듯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안에는 15년 전 날짜가 찍힌 협박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죠. 민우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편지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이영자, 너가 약속을 어기고 남편이나 자식 몰래 만나면 그 즉시 아이 학교로 찾아가서 손목부터 자른다. 평생 쥐 죽은 듯이 숨어 살아라. 너의 가족 목숨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돈 때문에 떠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과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당해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인질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민우의 시선이 이번에는 바닥에 뒹굴고 있는 작은 상자로 향했죠. 다 찌그러진 종이 상자였는데 영자가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기를 쓰고 그쪽으로 기어가고 있었거든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먼저 집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도 금반지도 아닌 다 녹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싸구려 장난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15년 전 민우가 10살 되던 해 문방구 뽑기에서 뽑아 어머니의 생일 선물이라며 손가락에 끼워드렸던 500원짜리 플라스틱 반지였습니다. 설령 10살 때 선물 주고 그 해에 어머니가 반지를 낀 채로 떠났다는 설정이 가장 슬픕니다. 어머니의 생일 선물이라며 손가락에 끼워드렸던 500원짜리 플라스틱 반지였습니다. 어머나, 우리 민우가 준 거야? 엄마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뺄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석이야. 그때 환하게 웃던 젊고 고운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3천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던 여자가 명품 가방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떠났다던 여자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폐물이 고작 아들이 준 500원짜리 장난감 반지였던 겁니다. 민우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녹슨 반지를 손에 쥐고 바닥에 엎드려 돈을 줍고 있는 늙고 병든 여인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험한 세월이 남긴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15년 전의 그날처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바닥을 기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민우가 무릎을 꿇고 영자의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뱉었던 독설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리 가요. 내 돈이야. 건드리지 마. 영자는 다가오는 민우를 밀쳐내며 반지를 빼앗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보물을 빼앗으려는 나쁜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그런 영자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악취가 나고 때국물이 흐르는 옷이었지만 그 품에서는 어릴 적 맡았던 엄마의 냄새가 그리운 살레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엄마, 나야. 나 민우야. 못난 아들이 왔어. 엄마 제발 나 좀 봐. 민우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영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영자의 낡은 점퍼를 적셨고 영자의 몸부림이 그제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죠. 민우? 영자가 떨리는 손을 들어 민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 어린 적과 똑같은 눈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15년의 세월이 흘러 훌쩍 커버렸지만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품에 안긴 남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민우, 살아있었어? 손가락은 괜찮아? 영자가 민우의 손을 잡아 끌어 손가락이 10개가 다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15년 전 사채업자의 협박이 현실이 되었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우와 철수는 파출소가 떠나가라 통곡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지켜보던 경찰관들도 신고했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고개를 돌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숙자의 절도 사건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위대하고도 처절한 희생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자. 엄마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평생 업고 다닐게. 민우는 영자를 번쩍 안아 올렸고 철수는 영자가 흘린 돈과 반지를 주워 담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15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따뜻한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서자 매서운 밤바람이 가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취객들의 토사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철수는 자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영자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어깨는 철수의 겉옷이 너무 커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해 보였습니다. 차 대기시켜놨어요. 얼른 가요. 아들 민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재촉했습니다. 민우의 눈은 방금 흘린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15년 전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가던 10살 꼬마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애절했죠. 경찰서장과 순경들이 문 밖까지 따라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살펴가십시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들의 비굴한 인사를 뒤로하고 철수가 막 주차해둔 검은색 세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딜 가? 내 마누라 내놔. 걸걸하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낮에 급식소에서 영자를 짐승처럼 끌고 갔던 그 털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털보의 몰골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진 머리카락은 흉물스럽게 엉겨붙어 있었고 술에 절어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철수와 민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히, 저리 가요. 오지 마요.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민우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에게 털보는 지난 3년 노숙 생활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착취해 온 악마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뭐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혈기왕성한 민우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철수가 한 손으로 아들의 가슴을 막아섰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눈으로 털보를 응시했습니다. 저런 자와 몸싸움을 벌여봤자 잃는 것은 자신들의 품위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마누라야. 내가 밥도 주고 잠자리도 봐줬어. 근데 너놈들이 뭔데 데려가. 털보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영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밥벌이 수단이자 화풀이 대상인 노예를 뺏기기 싫어서 발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철수는 말없이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가죽 지갑 안에는 오늘 봉사가 끝나고 직원들 회식비로 쓰려던 5만 원짜리 신권 다발과 수표가 두둑하게 들어 있었죠. 철수는 그 돈다발을 통째로 꺼내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빳빳한 지폐들이 푸르스름한 빛을 냈고 털보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돈다발에 꽂혔습니다. 돈이다. 방금 전까지 내 마누라를 내놓으라며 소리치던 털보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입가에 싸늘한 조소를 머금었습니다. 세상이란 게 참 잔인하면서도 단순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것도 돈이었고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도 결국 돈이었으니까요. 원하는 게 이건가? 철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줘. 그거 주면 비켜줄게.
털보가 소주병을 내리고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돈다발을 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털보의 얼굴을 향해 돈을 뿌려버렸습니다. 후두둑.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듯 수백만 원의 현금이 밤하늘에 흩날리며 털보의 얼굴과 몸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거 다 처먹고 꺼져. 다시는 내 아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철수의 호통 소리가 밤거리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15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한과 분노를 토해내는 사자후였습니다. 털보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야? 신받다. 그는 영자가 떠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돈을 긁어 모으기 바빴죠. 그 모습이 마치 낮에 영자가 짜장면을 주워 먹던 모습과 겹쳐 보여 철수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적어도 이제 영자는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자.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자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영자는 타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최고급 세단의 베이지색 가죽 시트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자신의 똥오줌 지린내 나는 옷이 닿으면 금방이라도 더러워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나 못 타요. 옷 더러워요. 걸어갈게요. 영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쓰레기 같은 존재라 저런 귀한 차에 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뼛속까지 박힌 자격지심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타. 제발 좀 타라고. 철수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영자는 털보가 흘린 침 냄새와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철수에게 옮을까봐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말없이 영자의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 철수 씨, 옷 버려요. 내려줘요. 영자가 놀라서 버둥거렸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당신이 똥통에 빠졌어도 내 아내야. 내 차보다 내 옷보다 당신이 더 귀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철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매주며 영자의 더러워진 뺨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게 데리러 와서 정말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영자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영자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철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철수 씨, 나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영자의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내려놓고 그저 무섭고 힘들었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었죠. 민우는 뒷좌석에 타서 소리 없이 흐느꼈고 철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털보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느라 정신이 팔려 고개조차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역의 풍경이 마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영자는 철수가 덮어준 재킷을 이불처럼 덮고 웅크렸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따뜻한 온기 때문인지 영자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자요. 눈 뜨면 집일 거야. 철수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영자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영자는 꿈만 같은 기분으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15년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엑셀을 밟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차가 강변북로를 타고 달리는 동안 민우는 뒷좌석에서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배 아파하신 거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민우의 심각한 목소리에 철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자가 훔친 것이 진통제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자. 당장 예약해. 철수는 핸들을 꺾어 집이 아닌 대학병원 쪽으로 차머리를 돌렸습니다. 이제 막 지옥에서 구해냈는데 신은 그들에게 행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걸까요? 잠든 영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잡고 있던 영자의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제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빌며 그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다급한 외침이 뒤섞인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철수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뒷좌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영자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그의 고막을 때리고 있었죠. 민우야, 빨리 여보, 빨리. 철수가 다급하게 차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와 뒷좌석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자를 업으려고 등을 들이대며 어머니의 몸을 들어 올리는 순간 민우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성인 여자가 아니라 마치 초등학생 아이를 업은 것처럼 등 뒤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너무나 없어서 민우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엄마, 대체 뭘 먹고 산 거야? 민우가 울먹이며 영자를 업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철수도 헐레벌떡 그 뒤를 따랐죠.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훅 끼쳐왔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요. 응급환자입니다.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민우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가 민우의 등 뒤에 엎인 영자의 행색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몸 냄새와 털보가 흘린 술 냄새, 그리고 오물이 묻은 옷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가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를 뚫고 진동을 했으니까요. 간호사는 코를 막으며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노숙자분은 일단 저쪽 격리구역으로 가셔야 해요. 다른 환자분들이 불쾌해하셔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수가 데스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주먹으로 데스크를 쾅 내리쳤습니다. 이 병원장 나오라고 해. 철수의 고함 소리에 응급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철수는 품 안에서 VIP 카드를 꺼내 간호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병원에 매년 억 단위의 기부금을 내는 VIP 중에 VIP, 바로 박철수 회장임을 증명하는 황금색 카드였죠. 내 아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특실로 잡고 당장 내과 과장, 외과 과장 다 호출해. 10분 안에 안 오면 이 병원 지원금 다 끊어버릴 줄 알아. 철수의 서슬 퍼런 호통에 간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당직 의사들이 헐레벌떡 뛰어왔고 영자는 즉시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실려가는 영자의 손은 침대 시트 밖으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 손이 너무나 까맣고 거칠어서 하얀 병원 시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철수는 그 손을 다시 꽉 잡아서 시트 안으로 넣어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VIP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운 병실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의 모습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영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열을 하고 청진기를 대는 과정 내내 영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끙끙 앓는 소리만 내뱉고 있었죠. 회장님, 일단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탈수 증세도 있고요. 그리고 복부 쪽에 멍이 많은데 이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말에 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복부의 멍. 그것은 아까 파출소 앞에서 털보가 영자를 끌고 다닐 때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3년간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맞아서 생긴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천하의 박철수가 의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위해 나가고 병실에는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영자의 옷은 여전히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고 방금 체열을 하느라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는 떼국물이 꼬질꼬질하게 낀 팔뚝이 드러나 있었죠. 민우가 물티슈를 꺼내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려 했지만 철수가 아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씻길게. 네, 아버지가요? 간병인 부르면 되잖아요. 아니야. 내 아내야. 15년 동안 찬물에 손 한 번 안 담그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길바닥에서 썩은 물이나 마시게 했어. 내가 씻겨야 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철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자를 안아 올려 병실 안에 딸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이 받아지는 동안 하얀 수증기가 욕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영자를 변기 뚜껑 위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낡은 패딩 점퍼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퍼가 녹이 슬어 잘 내려가지 않아 뻑뻑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영자의 고단했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철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패딩을 벗기자 그 안에는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한 내복이 나왔고 그 내복마저 벗겨내자 마침내 영자의 앙상한 알몸이 드러났습니다. 철수는 숨을 들이켜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라기보다는 뼈 위에 가죽만 간신히 덮어놓은 형상에 가까웠으니까요. 갈비뼈는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로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배는 등 가죽에 붙은 것처럼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앙상함이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몸 곳곳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진 듯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허벅지와 종아리에는 무언가에 긁히고 찢긴 상처들이 딱지가 앉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철수가 영자의 등을 닦아주려고 몸을 돌린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자의 등 한가운데에 담배빵 자국 같은 둥근 화상 흉터들이 수십 개나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철수의 손이 덜덜 떨리며 영자의 등을 스쳤습니다. 이것은 15년 전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가해진 학대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털보였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이 술만 마시면 영자에게 화풀이를 하며 담뱃불로 지지고
발로 걷어차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영자는 이 고통을 견디면서도 아들의 손목이 잘릴까봐, 남편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지옥을 견뎌냈던 겁니다. 으흐흑, 영자야.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철수는 영자의 등 뒤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성공을 자축하던 그 시간에 아내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담뱃불에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욕실 밖에서 기다리던 민우도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처참한 몸을 보고는 벽을 치며 통곡했죠. 엄마, 누가 이랬어? 어떤 새끼가 이랬어? 민우의 울부짖음이 욕실 안을 울렸지만 영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따뜻한 수증기 속에서 힘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우는 것보다 영자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스펀지에 거품을 내어 영자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덧날까봐 아기의 살결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문질렀죠. 따뜻한 물이 영자의 몸에 닿자 굳어있던 그녀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떼국물이 씻겨 내려가고 하얀 거품이 상처 위를 덮을 때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파, 따가워. 영자가 잠결에 웅얼거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비누 거품이 상처에 닿아 쓰라린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이제 안 아프게 해줄게. 철수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영자의 귓가에 속삭이며 샤워기를 틀어 거품을 씻어냈습니다. 맑은 물이 영자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자 꼬질꼬질했던 때가 벗겨지고 본래의 하얀 피부가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수는 영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발은 15년 동안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걸어 다니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발톱은 다 빠져뭉개져 있었습니다. 뒤꿈치는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철수는 그 갈라진 뒤꿈치에 비누칠을 하며 자신의 뺨을 영자의 발등에 비볐습니다. 이 발로 그 추운 날 어디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 집에 오지. 그냥 나한테 오지 바보같이. 철수의 눈물이 영자의 발등 위로 툭툭 떨어져 거품과 섞였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철수와 민우는 물기를 닦은 뒤 병원에서 준비해준 깨끗한 환자복을 영자에게 입혔습니다. 새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영자는 이제야 조금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감은 눈 위로 깊게 패인 주름살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따뜻한 목욕과 푹신한 침대의 감촉이 그녀의 의식을 깨운 것이었죠. 영자는 몽롱한 눈으로 하얀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철수와 민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직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영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때리는 사람이 없는 이곳이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천국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철수는 영자의 손을 뺨에 가져다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천국 아니야. 여기 병원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 천국이 될 거야. 철수 씨? 정말 철수 씨야? 영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철수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제야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돈 다 모았는데 5,000원 남았는데 그거 줘야 하는데. 영자는 깨어나자마자 또다시 돈 걱정을 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감옥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그 돈 내가 다 갚았어. 이제 빚 없어. 아무도 엄마 안 괴롭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민우의 말에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정말 민우 손가락 괜찮아? 아빠도 괜찮아? 응,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편하게 쉬어. 엄마. 그제야 영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내려간 듯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영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절이나 혼절이 아니라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려보는 공포 없는 평온한 단잠이었습니다. 철수는 잠든 아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하늘 저편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철수에게는 지금 이 병실한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철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병실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속에는 털보가 남긴 상처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병마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분, 잠깐 저 좀 보시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내과 과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철수는 잠든 영자의 손을 이불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자가 천국 같다고 말하며 잠들었던 그 평온한 공기가 의사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기 때문이죠. 철수와 민우가 의사를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가는 동안 병원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마치 취조실의 조명처럼 그들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엑스레이와 CT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바탕에 하얗게 찍힌 영자의 장기들은 의학 지식이 없는 철수가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뱉은 첫마디는 철수의 심장을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철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파란 힘줄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덜덜 떨리는 손끝의 진동은 멈추지 않았죠. 대체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돈은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을 써도 좋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철수의 애원에도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저도 이렇게 무겁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기적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최악입니다. 의사는 모니터 속의 위장 부위를 펜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위암 말기입니다. 암세포가 위벽을 뚫고 이미 주변 림프절과 복막까지 전이된 상태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 천공입니다. 위 천공이요? 민우가 되물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네. 위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보셨던 그 진통제들 말입니다. 빈속에 그것도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그 독한 약을 수시로 털어 넣었으니 위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죠. 구멍난 위장 사이로 음식물과 위산이 새어나와서 복막염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 환자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철수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렸던 이유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뱃속 장기가 녹아내리는 고통 때문이었다니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진통제 한 알로 버티면서 1,000원, 2,000원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빚 때문에,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약속 때문에 말이죠. 수술하면 되잖습니까? 여기 대학병원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곳 아닙니까? 철수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그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의사입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분 몸무게가 32kg입니다.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이런 몸 상태로는 마취조차 견디기 힘듭니다. 배를 여는 순간 쇼크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수술 성공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5%? 그 숫자가 철수의 가슴에 사형 선고처럼 박혔습니다. 성공 확률 99%의 사업에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던 철수에게 5%라는 숫자는 절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럼 그냥 이대로 죽게 두라는 겁니까? 이제 막 찾았는데? 15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여봤는데 그냥 보내라는 겁니까? 철수의 고함 소리가 상담실 밖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간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과장님, 705호 환자분 토혈하셨어요. 혈압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705호. 영자의 병실이었습니다. 철수와 민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친 듯이 병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철수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꿈이기를, 신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는 이미 붉은 선열로 낭자해 있었고 영자는 입에서 검붉은 피를 왈칵왈칵 쏟아내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여보. 철수가 피투성이가 된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자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흰자위가 뒤집혀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의료진들이 급하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 상승제를 투여했지만 모니터 속의 심박수 그래프는 위험한 경고음을 내며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비. 규칙적이던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빨라지더니 영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마지막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 죽지 마. 영자야 제발 정신 차려. 놔두고 가지 마. 철수는 피가 묻은 영자의 얼굴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15년 전 그녀를 보냈을 때는 증오라도 있었지만 지금 그녀를 보낸다면 남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녀가 죽는다면 철수 역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영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탁한 눈동자가 철수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무어라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철수는 귀를 영자의 입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철수 씨, 미안해. 나 빚 다 못 갚아서 미안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피를 토하며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미안함 뿐이었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영자의 손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빚 없어. 그런 거 없어. 내가 다 갚았어. 그러니까 제발 그딴 생각하지 마. 의사가 철수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10분 내로 사망하십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보내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5%의 확률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그녀는 영원히 빚쟁이의 아내로, 죄인의 어머니로 눈을 감게 될 테니까요. 해주세요. 수술해주세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살려내세요. 무조건 살려내세요. 철수의 절규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료진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응급수술 준비해. 마취가 호출하고 수술실 1번 방 비워. 이동 침대가 병실을 빠져나가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민우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영자와 함께 달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긴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실 앞.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영자의 침대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철수가 침대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영자의 귓가에 대고 15년 동안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하지만 매일 밤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했던 그 말을 속삭였습니다. 영자야, 사랑해. 나 당신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당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 잊은 적 없어. 그러니까 살아서 나와. 살아서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응? 마취약이 들어가 몽롱해진 영자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관자놀이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철수는 닫힌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양복 바지 무릎에는 영자가 토해낸 검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그의 손에도 아직 영자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살 수 있겠죠? 민우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수술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운과 수명을 다 바쳐서라도 저 문이 다시 열리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지나 아침해가 떠오를 때까지 수술실의 붉은 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15년의 세월보다 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간호사들이 피 묻은 거즈뭉치를 들고 나올 때마다 철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15년의 노숙 생활도 견뎌낸 여자였습니다. 고작 암세포 따위의 질 여자가 아니라고, 반드시 살아서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철수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위에 붉은 등이 꺼지고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민우는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오는 의사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수술복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철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의사의 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자신의 남은 인생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짧은 부름 뒤에 이어질 말이 생명일지 죽음일지 철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의사의 입술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철수는 그 짧은 부름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려 애쓰며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의사의 눈동자만 뚫어져라 응시했죠. 의사의 얼굴은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인해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깊게 패인 눈 밑에는 지독한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절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입니다. 환자분께서 버텨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철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부딪혀 쿵소리가 났지만 철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려 입을 틀어막은 채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할 뿐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가 바닥에 엎드려 의사에게 절을 하자 의사가 황급히 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위장의 절반 이상을 절제했고 복막염이 워낙 심해서 세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예요.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 합병증 위험도 큽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테니 오늘은 곁에서 지켜보셔야 할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48시간이 아니라 48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살아만 있다면, 숨만 쉬고 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갖 기계 장치들이 삑삑거리는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그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차가운 회색지대였습니다. 철수는 방호복을 입고 영자의 침대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영자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코에는 굵은 콧줄이 끼워져 있었고 입에는 인공호흡기가 물려 있었으며 양팔과 가슴에는 수액과 혈압상승제가 들어가는 링거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얼굴은 수술의 충격으로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앙상한 가슴은 기계가 불어넣어주는 산소에 의지에 억지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손등에는 주사바늘 자국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까만 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야, 많이 아팠지. 나 여기 있어. 철수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철수의 눈물이 영자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날 밤 철수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잠든 사이에 영자가 떠나버릴까봐 눈을 부릅뜨고 그녀의 얼굴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자의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시로 들어와 해열제를 투여하고 얼음찜질을 했지만 영자는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안 돼. 돈. 산소 마스크 속에서 영자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영자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빚 다 갚았어. 아무도 안 와. 괜찮아. 내가 다 쫓아냈어. 철수의 목소리가 닿았는지 아니면 약 기운 때문인지 영자의 찌푸린 미간이 아주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영자는 고비를 넘겼고 수치들이 조금씩 안정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기적 같은 회복력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마도 살아야겠다는 의지, 1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두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강한 집착이 그녀를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3일째 되는 날 아침, 영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의 1인실 특실이었는데 창밖으로는 병원의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철수와 민우는 번갈아 가며 영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민우는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드렸고 철수는 영자의 굳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오후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수가 영자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자의 손가락이 움찔하더니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떠졌습니다. 눈부신 햇살 때문인지 영자는 눈을 찌푸리며 몇 번 깜빡이더니 몽롱한 눈동자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여보, 영자야, 나 보이니? 내 목소리 들려? 철수가 침대 위로 몸을 숙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가 철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흐릿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철수 씨. 산소 마스크를 떼어낸 영자의 입에서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작고 힘없는 부름이 철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래, 나야. 나 철수야. 알아보겠어? 철수가 영자의 손을 뺨에 비비며 울먹이자 영자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거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살았어. 당신이 이겼어. 영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배에 올려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자국 때문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깨어난 어머니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물병을 떨어뜨리고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민우가 엉엉 울며 영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다 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민우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했죠. 미안해 엄마. 내가 나빴어. 엄마가 우리 버린 줄 알고 내가 엄마한테 못할 말만 했어. 용서해줘. 아니야.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영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워했던 모자의 한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빨리 성공했더라면, 아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때 영자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찾았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영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드디어 첫 식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쌀죽, 일명 미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이 먹다 버린 팅팅 불어 터진 짜장면을 바닥에서 주워 먹던 그녀였습니다. 철수는 침대를 세워 영자를 앉히고 호흡으로 식힌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영자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자, 아해봐.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영자는 숟가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이 비싼 병원비와 밥값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본능적인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죠.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냈어. 당신은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철수가 영자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떨리는 입을 벌려 미음을 받아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빈속을 채우자 영자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이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졌던 존엄성이 다시 세워지는 느낌,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있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철수 씨. 영자가 울먹이며 말하자 철수도 코끝이 찡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다 나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짜장면 말고 진짜 맛있는 요리 먹으러 가자. 철수의 말에 영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비록 주름지고 지친 얼굴에 피어난 희미한 것이었지만 철수가 15년 만에 본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우가 과일을 깎는 동안 철수는 영자의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15년 전 그날 왜 거짓말했어? 왜 돈 때문에 떠난다고 그랬어? 영자는 창밖의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15년 전 그날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 회사 찾아가서 불 지른다고 했어. 민우 학교 가서 손목 자른다고 했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당신들 평생 괴롭힌다고 했어.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서 썼어. 내가 빚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게 해달라고. 대신 우리 남편이랑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죽어서라도 갚겠다고.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영자가 모든 빚을 안고 사라져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원망하며 성공을 위해 달렸는데 아내는 그 시간 동안 지옥불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랬어? 나한테 말을 하지. 같이 갚으면 되잖아. 철수가 흐느끼자 영자가 앙상한 손을 들어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 성공했잖아. 민우도 저렇게 훌륭하게 컸잖아. 그럼 됐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영자의 말에 철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도 가족이 잘된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미련하고 착한 여자를 자신이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야. 틀렸어. 당신이 없는데 성공이 무슨 소용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그림자가 될게. 당신이 잃어버린 15년, 내가 50년을 더 살아서라도 다 보상할게. 철수는 영자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남은 생을 걸고 지키겠다는 가장의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창백한 얼굴이 노을빛을 받아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소독약 냄새가 아닌 따뜻한 햇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철수 씨, 나 이제 안 아파. 정말 하나도 안 아파. 진통제 없이는 단 1분도 견딜 수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 덕분에 고통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5%의 기적은 수술 성공일 뿐 완치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암세포는 여전히 그녀의 몸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녀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서 항암 치료를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철수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입니다.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15년을 버틴 그녀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다리 좀 주물러 드려라.
혈액순환 잘 되게. 네, 아버지. 엄마, 시원해? 어우, 시원하다. 우리 아들 손이 약손이네. 병실 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철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15년 전 민우가 돌잔치를 할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철수와 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 속의 젊음은 사라지고 주름과 상처만 남았지만 철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때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벌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뼛속까지 시리게만 느껴졌던 그 겨울바람이 이제는 제법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마음의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전원주택.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테라스에서 철수는 휠체어에 앉은 영자의 무릎 담요를 꼼꼼하게 여며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춥지 않아? 들어갈까? 철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햇볕이 너무 좋다. 나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요. 1년이라는 시간은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32kg까지 빠져서 해골 같았던 영자의 몸무게는 이제 50kg을 넘어 제법 살집이 올랐고 듬성듬성 빠져서 흉했던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살이 돋듯 풍성하게 자라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위장을 절반 이상 잘라내어 식사량은 예전의 반도 안 되지만 더 이상 쓰레기를 주워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죠. 철수는 영자의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거칠고 딱딱해서 나무껍질 같았던 그녀의 손이 철수가 매일 밤 바세린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준 덕분에 제법 보드라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등에 남은 옅은 흉터 자국들은 지워지지 않았는데 철수는 그 흉터야말로 영자가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라고 생각하며 틈날 때마다 그곳에 입을 맞추곤 했죠. 철수 씨, 나 오늘 그거 먹고 싶어. 영자가 갑자기 생각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뭔데? 말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호박죽. 당신이 끓여준 호박죽이 제일 맛있더라.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봤던 철수가